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인사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평택 당진항에서 도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혁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대충 이제 크게 나눠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해양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해운이나 이런 전체적인 해양의 위상,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수입하고 수출하는 모든 화물들 나르는 해운에 대해서 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한 뒤에 제가 일하고 있는 도선사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의 바다는 현재 3분의 2, 한 70%가 그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육지는 30%, 그러니까 3분의 1이 우리 그 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3분의 2의 자원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다를 갖다 잘 활용을 하려면 현재 우리가 바다에서 어떤 산업을 가지고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세계사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 때 우리나라는 1945년 독립하고 해방이 되기 이전에는 바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이게 불행히도 우리는 농업을 위주로 살아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국가라서, 조금만 부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일본이 있고 이런데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세계를 제패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세계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데, 첫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리스 로마 시대. 많이 재밌게 그리스 로마 시대 많이 읽었죠. 책을 읽었죠. 그때 보면 그리스에 보면 아테네라는 데 있어요. 알죠? 신전도 있고, 그런 큰 그리스가 어떻게 해서 전체를 그렇게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아테네의 도시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됐을까요? 자, 혹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바다의 전쟁에서 제일 큰 전쟁인데,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간의 아테네하고 전쟁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예전에는 국가의 규모가 정확하게 이렇게 크게 통합이 돼서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테네가 많은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많은 나라들을 통합해 가지고 둘 다 강해졌는데, 이 그리스라는 한 나라도 통합하기 위해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서로 강력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해전을 통해서 그리스의 큰 나라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세계의 큰 바다는 요즘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처음 인류가 시작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리스 로마 지역에는 지중해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전 세계의 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세계 3대 해전이라는 첫 번째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아테네가 그리스라는 국가를 만들면서 지중해를 전체를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바로 옆에 로마가 그러한 해양 문화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500년경까지 전 지중해 유력을 통치하면서 강력한 해양 세력과 육상 세력을 같이 형성하는 나라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가 하다가 이슬람 세력들이 로마를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카톨릭 로마 시대가 무너지면서 유럽에도 중세라는 식의 시대가 찾아서 한 1000년 동안을 해양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대서양 큰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탐험가들을 해양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동쪽에 가면 후추가 많이 나온다는 유명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물건, 금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무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지원을 해서 마젤란은 대서양을 건넜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한 바퀴를 돌아야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출구를 찾아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남아메리카 밑쪽에 마젤란 해협이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젤란 해협이라는 해협을 처음으로 그분이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통과하고 한없이 어딘가는 돌아오겠지 하고서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의 필리핀까지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돌아가지는 못했는데 결국은 돌고 마젤란 해협을 돌아서 아시아까지 오시고, 그분이 죽고 나는 나머지 선원들이 전부 다 노력을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동그랗게 해서 다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갈 수 있구나 하는 신항로를 개척한 사람이 마젤란이에요. 먼저 전 세계를 제패한 스페인이 지나가고 나서 그 뒤에는 17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에서는 영국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대영제국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혹시? 대영제국. 대영제국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전 세계를 점령했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렇게 영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아까 말한 3대 해전 중에 하나, 트라팔카 해전. 이 트라팔카 해전은 그 전에 스페인이 유럽의 패권을 해양 세력으로 인해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데서 영국이 강력하게 이제 해군을 양성하면서 커나가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라는 우리 큰 영웅이 있어서 나폴레옹이 대륙을 다 통일을 하고 영국을 마저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트라팔카 해전에서 넬슨 제독에게 패함으로 해서 대륙으로 해양으로 나오지 못하고 대륙에서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보급로, 해상을 통한 보급로를 끊기는 바람에 그 전쟁을 계속하지 못해서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프랑스도 쇠약해지는 그런, 그 대신 해양을 장악한 영국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를 제패한 해양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해양 영토를 넓혔냐면 전 세계 영토의 4분의 1,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동서의 전체 식민지를 갖다가 계속 다 해서 전 영토의 4분의 1, 우리 인구수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80억 인구라고 하지만 6분의 1을 영국이 전부 다 통치하는 그런 해양 패권 국가가 됐던 거예요. 그건 트라팔카 해전이라는 해전에서의 큰 승리가 단초가 돼서 그때부터 해양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 그런 지형을 뭐라고 그러죠? 네. 한반도. 한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전에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가서 문물을 받아오는 이런 게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국과의 소통 창구였어요. 남쪽에 바다는 예전부터 가지 못하는 곳으로 대부분 분들이 생각했어요. 거의 뭐 196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밖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살고 있는 와중에 세계 열강들이 밖에서부터 서서히 아시아로 밀려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쯤 됐을 때는 우리나라 근처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 러시아, 심지어는 일본 해군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해안으로 전부 다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885년도에 보면 우리나라 남쪽에 조그만 제주도 옆에 조그만 섬에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문도에서 영국 군대하고 러시아 군대하고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왜 남의 나라 와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해양 영토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여기는 영토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영해. 그렇죠. 하늘은 영공.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의 영해일까요? 와, 이거 퀴즈 내려고 했는데 뭐 벌써 말해버렸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면이 됨으로 해서 결국은 바다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영토 외에 12해리 1해리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1852m 이걸 1해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1852m니까 12해리면 약 2km라고 1해리가 2km라고 하면 12해리면 24km. 우리나라의 마지막 땅을 기점으로 해서 24km까지는 우리의 바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우리 영해는 우리가 여기는 우리 바다야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12해리 약 24km 나와 있는 여기 요 점선으로 친 요 부분이 우리나라의 영해인 거예요. 그런데 12해리만 가지고는 뭐 경제 활동 이런 거 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보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200해리 약 200캐리니까 2km면 약 400km 정도까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서 기름이 나오면은 그거는 대한민국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광물 자원이 밑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도 200캐리, 우리도 200캐리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아무것도 서로 못하는 지역이 서로 주장하지 못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도 있죠. 독도는 왜 이렇게 매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서로 문제를 삼을까요? 아까 말하는 12해리 우리 영해는 이렇게밖에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독도를 가게 되면
우리의 영해가 이만큼 더 넓어지고, 이게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 되면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함으로 해서 우리보다 더 넓은 바다를 우리 쪽으로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해 가면서 우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맨 끝섬인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일본 애들이 우리 거야 할 때 절대 아니야. 우리 땅이고 여기서부터 영해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하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말하는 중간 수역, 일본이 너무 주장을 지금 많이 해서 국제적인 분쟁이 너무 많아서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도 이런 중간 수역, 한일 중간 수역이 생긴 거예요. 1945년부터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나라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한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에 해운, 우리가 말하는 배, 해운, 그다음에 조선 이런 산업들을 육성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해양에 대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해서 무역도 늘리고 국민 총생산 늘려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위권에 아주 발전된 나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구로는 32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 국토 면적, 한반도, 아까 얘기한 친구가 얘기한 한반도 불과 27위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진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무역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지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바다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내보내야 되는데, 비행기는 그렇죠. 우리 하늘을 날리려면 많은 연료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무거운 짐을 하늘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출 물량의 99.3%는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대표적인 게 있을까? 집에서 우리 쓰는 가스, 도시가스, 가스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스가 안 나오거든요. 전부 다 중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스들,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연료,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안 나죠. 근데도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잖아요. 유조선을 통해서 그걸 들여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밀가루. 그 밀가루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밀가루가 별로 생산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많은 나라에서 밀가루 수입해오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해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예전에는 1962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라는 이런 산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목선 조그만 거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이라는 저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었을 때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현대중공업의 정주영이라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아무 조선소도 없는데 그리스의 선박 회사에 가서 배를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를 지으시오. 싸게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는
조선소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있었던 거는 설계 도면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소의 독구도 아직 파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그 당시에 500원짜리 화폐에 거북선 그림이 있었어요.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그 화폐에 이순신 장군이 만든 그 거북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그 그리스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1500년도에 벌써 철갑선을 만드는 이런 대단한 기술이 있었던 나라다. 그러면서 이 기술 그리고 이런 자원을 믿고 네가 배를 맡기면 내가 시간 안에 멋진 배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 사람이 그 화폐를 보고 건져 설계 도면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배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형 유조선 길이가 330m, 폭이 70m. 여러분 여기 운동장이 보통 그 크기로 하면 운동장 3개 정도의 크기의 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울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우리나라 열심히 조선소를 짓고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는 삼성, 전자, 우리 핸드폰이랑 많이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많이 해서 자동차 많이 하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게 배, 선박을 전 세계에 선박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18개 부처가 있는데 그중에 해양수산부 18개 부 중에 한 부처인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수산에 대한 정책과 함께 해운 분야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해상교통관제사 여러분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 이착륙할 때 관제하죠. 똑같이 배도 항구를 드나들 때 관제하는 관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육상에서 차끼리 충돌하거나 차끼리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죠. 근데 해양에서는 배끼리도 충돌하기도 하고 어디서 뭐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심판해주는 심판관 여러분들이 판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해운 분야에. 그 다음 선박검사관 아까 말하는 우리 조선소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선박을 지으면 가서 이걸 잘 만들었는지 검사를 하는 선박 안전검사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운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해군 4만 명, 그 다음 해병대 3만 명의 큰 해군이 우리나라 전체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토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군 사관학교, 그 다음 뭐 장교 후보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군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운 분야에 있는 배이라는 항해사, 선장, 도선사 이렇게 해운 분야에서 일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중에 보면 도선사는 선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선사는 항구로 배가 돌아오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한 것처럼 배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좁은 그 낮은 수심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접근해 올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그럴 때 안전한 길을 안내하고 배를 안전하게 항구에 접안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도선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해사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라는 대학에 진학해서 항해를 갖다 전공하면서 항해사의 자질을 배워가지고 그 선장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해서 도선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향 영광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관심이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도 이미 세계 무역 10대 강국이지만 여기서 뭐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하고 해양을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나가자 하면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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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바다로! 바다로! 바다로!